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콘텐츠 산업 창업론 4주차 수업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잘 지내고 계셨죠? 무탈하시죠? 네, 건강하시고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주변 친구들, 지인들 모두 다 건강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 지난 한 주는 아마 과제에 치여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수업에서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마구잡이로 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전체적인 과제 양을 좀 조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살짝쿵 해봐요.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 네. 우리 교수님이, 어? 우리 교수님은 내 수업만 듣는지 아시나 봐. 뭐 이렇게 네, 평가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사실 저도 온라인 강의 촬영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것보다 온라인 강의가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많더라고요. 아마도 컴퓨터라는 디지털 기기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소통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사실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스센스라고 하는 그 육감들, 네, 그런 그 에너지 때문에 지치는 것도 힘이 나고 막 이러는데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들도 물론 제 목소리와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직접 보여지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우리 어, 잘 이겨내 봐요. 어, 원래 예정되었던 스케줄대로라면 이번 주 강의까지가 동영상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만나는 강의로 진행하는 거였는데 한 달여 온라인 강의가 더 연장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전을 좀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음, 특히나 우리 수업은 그냥 이론 수업이면 모르겠는데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이론, 그리고 특강,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실습이라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걸 온라인 강의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사실 저한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론 강의는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특강은 어떻게 하지? 학교하고 의논 중이기는 한데 줌 라이브로 특강 선생님을 모셔서 여러분들 조금 실시간 수업을 한 몇 차례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걸 오케이 할 수 있을까? 학사적인, 행정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는 음, 그 특강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허락하실까?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협의가 완료되면 여러분들께 미리 공지해 드릴 테니까 네,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그 프로젝트 실습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원래 수업에서 설계했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최종 산출물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떤 창업 제안서, 창업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단계까지의 그 수순들은 혹은 그런 실습들은 방법론들,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 띵킹에 관련되어 있는 방법론이라던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론이라던가 아니면 소비자의 어떤 것들을 어, 니즈들을 파악해보는 그런 수순의 방법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온라인에서도 실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다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 중입니다. 어, 그래서 원래 목표했던 최종 산출물하고는 조금 형태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어느 정도 우리 수업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은 유지한 채로 수업을 조금 변경하는 네, 작업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혼란은 저 혼자 끌어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어,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요새 무슨 그 짤 같은 걸로도 막 돌아다니던데 SNS에 이게 온라인 수업이 가장 큰 장점이 언제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 컨텐츠 산업 창업론만 듣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거의 18시수 되는 수업들을 평균적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한꺼번에 동영상들을 듣거나 뭐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되게 큰 문제에 봉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주차 한 주차 그 올라오는 그 스케줄대로 따라서 네, 수업을 듣고 또 과제를 해결하고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첫 주차, 두 주차에 과제를 내드렸던 건 시간 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제를 미리 내드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제출일을 좀 여유 있게 드렸었는데 이제 물론 오늘은 과제가 없습니다만 미리 오 환호의 소리 오늘은 과제가 없습니다만 과제가 있을 때에는 좀 타이트하게 네, 디데이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유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서를 잘 밟으면서 네,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일상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 수업은 불법 복제는 해로운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게 한 주차 수업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준비를 또 새롭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두 주차에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주차 불법 복제는 해로운가, 5주차 불법 복제는 해로운가, 2, 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4주차 과제는 없다는 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씩은 다 불법 복제물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불법 복제가 나쁜 행위라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콘텐츠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라는 핑계로 때로는 절판된 책이라서 그래서 내가 한번 복사를 해야겠어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친구가 봤는데 너무 좋다는데 지금 당장 극장 갈 시간은 없고 뭐 이러니까 그럼 그 파일 나도 좀 공유해 줄래? 비밀이야 너만 봐 뭐 이러면서 우리 사실 불법 복제물들을 경험해 왔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불법 복제물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 왜 공유하는 걸까? 왜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걸까? 뭐 이런 해답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첫 주차에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4주차에는 이 웹툰 혹은 만화, 웹툰 이전에 이제 만화부터 우리나라는 불법 복제 산업에 그 꽃을 피웠었는데 만화와 웹툰의 불법 복제에 대한 이슈들을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5주차에는 불법 복제라는 게 정말 나쁜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저건 나쁜 행위야 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불법 복제의 좋은 점은 없는 걸까? 소비자에게 해로운 건 무엇이고 또 소비자에게 이로운 건 무엇일까? 소비자만
기업에게도 어쩌면 이로운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겠죠? 네. 그리고 불법 복제가 만약 해롭지 않다면 혹은 불법 복제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컨텐츠 산업 시장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불법 복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엔터테인먼트 상품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유통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상품들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 규모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 일반 상품하고는 다르게 동일한 콘텐츠를 시차를 두고 다른 가격,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우리 순차적인 유통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분화된 소비자들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런 순차적 유통 구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매체들의 순서이고요. 또 하나는 기간입니다. 이 순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 산업의 경우를 보면 극장에서 먼저 콘텐츠를 풀고 그 이후에 여객기나 호텔에서 서비스를 하고요. DVD와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여러분 되게 익숙하신 순서일 거예요. 그 DVD 판매 중간에 DVD 판매가 이제 DVD 판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지속되죠. 이 시간 중간에 PPV라던가 VOD라던가 유료 채널 그리고 지상파 TV와 같은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유통 채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잠시 이 PPV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페이퍼 뷰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데, 케이블 방송이나 텔레비전 같은 것들 보시다 보면, 텔레비전의 VOD 서비스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이 요금을 과금할 때 전체 뭐 월정액이다 이렇게 과금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시청한 프로그램의 수 혹은 시간, 뭐 2시간, 1시간 이렇게 그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그 형태를 PPV라고 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채널의 순서적으로 채널을 가지고 순서를 맞춰서 영화 콘텐츠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이 채널 순서는 유통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반면에 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널들 순서를 지키되 그 순서에는 일정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채널 간 유통 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사실은 홀드백이라는 용어로 말하거든요. 네, 홀드백. 그러니까 처음에 극장에서 상영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여객기나 호텔에서 이 영화를 서비스한다라고 했을 때 이 채널 간의 유통 기간,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는 이제 60일 정도가 되겠죠. 이 60일 정도의 기간을 홀드백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홀드백이 너무 길어지면 컨텐츠 자체를 잊어버리는, 소비자가 잊어버려서 그 후속 채널을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짧아지면 내가 굳이 DVD로 혹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저 컨텐츠를 볼 수 있는데 극장까지 가야 돼? 시간 맞춰서 너무 불편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 채널 있죠? 앞 채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앞 채널에 충분한 수익을 뽑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앞 채널, 상호 간에 앞 채널과 후속 채널 둘의 수익을 각각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걸 설정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면 이
미국의 경우에 영화 콘텐츠의 일반적인 출시 흐름이 대략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 있죠? 이 정도의 기간으로 매체를 순차적으로 옮겨 타면서 개봉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각 채널들 간의 자기 잠식 효과를 줄이면서 효율성,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홀드백이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미국의 경우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네, 이 기간들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순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기간은 미국보다는 조금 단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안정적인 유통 구조가 영화 산업을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심각한 위협에 노출됐죠. 왜? 새로운 채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인터넷이라던가 IPTV, 스마트폰, OTT와 같은 채널들이 등장했고요. 이 채널들이 등장하면서 채널 순서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홀드백이라고 하는 이 기간도 굉장히 단축되는 등 유통 질서에 혼란을 막 만들어 오기 시작합니다. 이 홀드백, 그러니까 채널 간의 유통 기간이 단축되는 원인은 이 새로운 채널의 등장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와이드 릴리즈라는 그 영화 마케팅 전략 방식의 도입으로 오랫동안 극장에서 한 영화를 상영하기가 어려워진 까닭으로 이 홀드백 기간이 짧아졌던 거죠. 이 와이드 릴리즈라는 건 참고로 경쟁 영화에게 관객의 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개봉관 수를 확 늘려가지고 개봉하는 그런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보면 뭐 광해 같은 영화가 뭐 메가박스 전체의 몇 퍼센트, 뭐 CGV 전체의 몇 퍼센트, 뭐 관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개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1, 2주 안에 우리 영화 볼 사람들 다 봐라는 전략으로 이 극장 수를 관수를 많이 잡은 그런 방식의 상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짧은 시간에 보니까 당연히 한 2달 정도 극장이 걸릴 줄 알았는데 영화가 한 2주만 걸리고 극장에서 다 내리더라. 그러면 그 컨텐츠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DVD 출시가 앞당겨지고 지상파에서 보게 되는 혹은 인터넷이나 OTT 서비스에서 이 컨텐츠를 보게 되는 그 기간이 더 빨라지는 거죠. 빨라진다는 얘기는 후속 채널의 서비스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는 결국 홀드백 기간이 더 줄어든다, 짧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원인들, 새로운 채널들이 등장하면서 네, 유통 질서가 혼란스럽게 바뀌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불법 다운로드다라는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그렇다면 불법 다운로드라는 걸 도대체 사람들은 왜 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법 복제 무엇일까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라는 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저작권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가 및 보상 없이 백업 이외에 어떤 이유든지 디지털 제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문서,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비디오를 복사하는 불법 행위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사실 책 같은 거 제본하는 거 당연히 불법 복제이고요. 문서 같은 거 카피하는 거 불법 복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불법 복제입니다. 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놨으니까 네. 열어놓은 그 사이버 캠퍼스에 열어놓은 그 URL을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불법 복제라고 하는데 불법 복제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유형이 나뉘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업적인 복제라고 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복제와 유통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조직적 복제가 있죠. 원본 하나를 조직 내 여러 컴퓨터에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굳이 뭐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서 혹은 어떤 소사이어티에서 여러 가지로 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원본 하나를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이렇게 복제할 수도 있죠. 이거 역시 조직적인 복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작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건 복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의 것을 여러 가지로 할 경우. 그 다음에 재판매자 복제도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하는 경우를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요. 사실 요 세 가지는 다 우리 학생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제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소프트 리프팅, 사용자 단순 복제에 해당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판매하는 직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제하는 거예요. 왜? 좀 이따가 왜 이런 복제들을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라이센스를 돌려 쓴다거나 영상, 음악, 게임 등 온라인 파일을 공유한다거나 재본한다거나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이 소프트 리프팅, 사용자 단순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복제들이 왜 일어날까? 원인에 대한 분석도 되게 다양해요. 학자들마다 의견도 조금씩 다르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정도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합리적 행동 이론 모델, 뭐 계획적인 행동 이론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모든 복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 불법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디지털 콘텐츠 파일 공유는 계속되는 것일까? 이 파일 공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비윤리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상업적인 목적이나 특정 공유 사이트가 아니라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이 단순 사용을 위한 개인들 간의 파일 공유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혹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굳이 이거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의문들을 가지고 불법 복제에 대한 이슈를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창기, 그러니까 불법 복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초창기 현황은 지금의 불법 복제의 원인과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저작물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 복제라는 걸 시작했어요. 19세기 유럽에서는 미국의 책들을 구할 길이 없어요. 새로운 어떤 지식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복제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대는 모든 책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무너무 읽어보고 싶은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권을 어떻게 어렵게 구해서 그걸 막 복사 재본해가지고 막 본다거나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드라마, 영화 같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초반에 이제 넷플릭스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다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국 드라마, 영드, 일본 드라마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뭐 그 드라마들을 유통시켜주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곤 했답니다. 결국은 해외 개봉작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미개봉했기 때문에 그 저작물들을 구해서 불법 복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불법
그 불법 복제의 유통사 하면 또 이 만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만화와 웹툰. 어, 우리 잠깐 역사적으로 만화 유통의 역사를 통해서 불법 유통 사례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불법 만화 유통의 역사의 시작을 꼽으라고 하면 해방, 그러니까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시기이죠. 해방과 한국전쟁 195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 현대 만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돈을 받고 빌려주는 이 대여 시스템들이 네,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고 싶은데 이 똑같은 거예요. 보고 싶은데 빌려서 보고 싶은데 빌려서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단으로 일본 만화들을 복제하고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영세한 업자들은 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했어요. 사실 요 45년, 50년 전후로 해서 놀거리들이 많지 않았죠.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더 그렇죠. 어른들은 뭐 일하느라 시간이 너무너무 바빴고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니까 당연히 가족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놀아주지 않고 뭐 누구랑 놀겠어요. 놀거리도 맨날 땅 파고 흙 파고 뭐 이러면서 놀다가 어느 날 만화라는 새로운 문물을 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죠. 그래서 음,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 영세한 업자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무단 복제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인기가 있으니까 콘텐츠 자체에 인기가 있으니까 경쟁적으로 무단 복제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 무단 복제라는 게 창작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이득이었어요. 그야말로 개이득. 그죠? 비용, 시간, 생산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경쟁적으로 무단 복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필사처럼 이제 베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불량 만화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만화가, 만화 출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체를 접하거나 할 때 사실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만화라는 건 불법이야. 무단 복제된 거야. 뭐 창의력이라는 건 없어. 베낀 거야. 라는 식의 부정적인 관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심의도 시작되었어요. 부정적인 인식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심의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7년도에 세계 저작권 조약 가입으로 불량 만화를 이제 불법 만화로 분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법제도 개선 시기에 이제 불법 만화가 폭증하면서 만화는 불량하다라는 인식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불량 만화야 뭐 어떻게 하라고 재밌는 컨텐츠인데 뭐 그러니까 인식 자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는 9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만화는 불량하다라는 인식이 지속되는 게 문제적이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90년대 후반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무단 출판과 유통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은 초토화됐고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되고 종이책을 단순 스캔하거나 무단 번역한 저질의 디지털 만화들이 불법 유통되는 게 90년대 후반까지도 지속되었어요.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90년대 후반생부터 이제 2000년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만화를 그렇게 많이 접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만 해도 제가 70년대 중반생인데 저만 해도 어릴 때 불법 만화를 진짜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우리 해적판이라고 하는 것들
너 있어? 있어?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보고 자란 세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만화 시장이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디지털화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웹툰으로, 만화라는 것이 웹툰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죠. 이 출판 만화 시장과 웹툰 혹은 출판 만화를 디지털화한 이 디지털본으로 이렇게 양분화돼요. 그리고 웹툰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한 데 반해서 이 출판 만화는 여전히 디지털망을 통해서 불법, 불량 유통되면서 출판 만화 시장이 점점 줄어들었죠. 여러분은 아무도 요새 만화책 빌려가지고 본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웹툰으로 히트를 친 상품들을 만화책으로 소장하는 경우는 있죠.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웹툰에서 히트를 치면 꼭 만화책을 사기는 하지만 요새는 출판 만화만 등장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고, 이 오락성, 그래서 이 출판 만화 시장도 독자적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 애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락 만화의 생산은 최소화하고 출판 만화 시장은 교양 만화나 학습 만화 중심으로 재편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만화 시장은 사실은 여전히 오락성의 출판 만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출판 만화 시장은 이 교양 만화, 학습 만화 중심으로 재편된 게 대단히 아쉬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에는 유료 웹툰 시장이 전개되면서 웹툰 산업이 급부상했어요. 지금 거의 웹툰 작가들이 스타잖아요. 연예인하고 다를 바 없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 웹툰에도 불법 불량 만화들이 유통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기술적인 보호 조치가 취해진 유료 웹툰을 컴퓨터 모니터로 열람하면서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원본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이 되고 또 불법 광고를 작품 내에 삽입해서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하죠.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를 소비하는 경험의 질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20세기 소년이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사이트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유통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화 웹툰 불법 유통과 유형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우선 그 이제 만화의 불법 유통 유형과 사례를 잠깐 살펴볼게요. 해외 만화하고 국내 만화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 뭐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되게 많은 불법 만화가 있구나, 유통에도 되게 많은 유형들이 있구나, 사례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해외 만화를 무단으로 번역한 경우는 표절판, 해적판, 불법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절판이라는 건 해외 만화를 무단으로 베껴서 그린 판본을 말해요. 현대 만화 초기는 50년대하고 60년대에 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주로 일본 만화를 굉장히 많이 표절했었습니다. 처음에 노점에서 판매하다가 심지어 그러니까 노점 판매는 불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만화방이나 서점에서 심지어 정식 유통되기도 했었어요. 정말 미개한 수준이죠. 문화적인 수준에서 보면. 두 번째, 해적판.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외 만화를 무단으로 번역해서 출판한 판본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정식으로 판매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재밌는데 네가 한번 번역해봐 라고 해서 출판한 판본들이에요. 1987년도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거의 없고요. 조금 남아있는 건 주로 성인 만화들. 왜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만화책 사시다가 보면 정식판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런 해적판 같은 불법 만화 유통 사례가 없었다면 정식판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럼 모든 게 다 정식이어야지. 이제 정식판이라는 이름은 결국은 가짜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네. 해적판 때문에 이 정식판이라는 말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일단 불법판도 있어요. 이거는 정식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계약본이 발행하고 있는 도중에 무단으로 번역 출판된 판본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출판할 건데 그 전에 출판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른 사업자가 내가 그러면 마치 정식판인 것처럼 혹은 정식판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불법판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1989년에 드래곤볼이라고, 네, 지금은 이제 신서유기에서 뭔가 이 6개의 드래곤볼을 얻어야 뭐 걔네가 미션을 완성해 뭐 이런 걸로 드래곤볼이 알려졌는데 일본 만화이거든요. 1989년도에 드래곤볼을 우리나라가 첫 정식판본으로 이제 출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식판본 출판 시기가 좀 뒤란 말이죠. 아직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 그랬더니 소식은 이제 전달되었고, 이게 정식판으로 출판될 거야 라는 건 이미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 알려졌지만,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정식판이 나올 때까지. 그러자 발빠른 업자들이 이 정식판을 계약한 그 출판사보다 더 빨리 만들어서 최신 연재분을 미리 입수해서 정식판이 1,500원이었는데 그거보다 싼 가격 500원에 만화를 제작해서 유통시켰어요. 우리 이거를 포켓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거 500원 주고 사는 거죠. 네. 만화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니까 내용이. 뭐 이런 시대가 있었답니다. 옛날 얘기네요. 제 연구실에도 이 불법판이 몇 개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학교 오픈하면, 네, 오프라인에서 우리 만나면 놀러 오세요. 제가 불법판을 보여드릴게요. 자, 국내외 만화의 무단 디지털 파일도 있습니다. 흔히 스캔본, 파일본, 식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캔본은 뭐냐면 이제 디지털 기기가 등장하면서 나온 판본들이죠. 만화책을 무단으로 스캔해서 만든 파일이에요. 개인용 컴퓨터와 스캐너가 대중화되면서 이 만화책을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죠. 그리고 CD롬에다가 그 파일들을 다 넣어서 사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초대형 인터넷 만화방도 만들어졌고요. 또 이 만화를 그냥 한 장 한 장 JPG 파일로 받아서 넘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화살표만 누르면 다음 장이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전용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 정말 처음에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이 전용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신세계였어요. 저 같은 세대들이 바로 이런 거 다운받아서 20세기 소년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막 보던 세대였는데 한 장 한 장 하려면 그 알집 같은 이미지 파일에서 여러분 아마 상상도 안 되실 거예요. 그냥 JPG 한 장 한 장 열어가지고 봐야 됐었는데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만화를 보기에 너무 최적화된 시대를 살고 있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네, 만화를 접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파일본도 있어요. 적법하게 디지털화한 만화의 무단 탈취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파일이 아니라 합법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파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파일들을 어떻게든 빼온 거죠. 그래서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옛날 통신 그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이걸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네요. 하이텔이나 천리안과 같은 통신사에서 이 만화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적합하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 만화책을 디지털화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하이텔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 만화를 서비스할게요 라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뭐죠? 유통시킨 거죠. 한 권을 다운받으면 한 100원에서 400원 정도 지출되는 형식으로 네, 요금제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CD룸 만화 뭐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소장용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갖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사업자들이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 무료로 만들어서 파일본을 내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하이텔이나 천리안과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자기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 내고 만화를 보세요라고 요구했는데 후발주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통신사의 후발주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소비자들을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로 이 만화를 유통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파일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은품처럼 막 나눠주고 접속하면 이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TV 광고도 뭐 아직도 만화를 돈 내고 보니 뭐 이런 식의 TV 광고도 보여줬다고 해요. 이런 문화가 결국은 인터넷에서 보는 만화는 무료야 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인식의 끄트머리에 웹툰은 무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식자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최근 연재 중인 일본 만화를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보정한 파일이에요. 무단 스캐본이나 서비스 파일본이 활개를 치니까 이제 만화 출판사와 인터넷 만화 서비스 업체들이 자구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들을 전개하면서 다행히 많이 사라지죠. 그런 와중에 이 식자본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가 유통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갖게 되는 자기가 번역하고 보정해서 나만의 어떤 컨텐츠 뭐 이런 걸로 갖게 되는 네, 그런 파일들이 또 등장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화는 그런데 웹툰은 어떨까? 웹툰도 역시 국내 일반 사용자들이 무단 복제하는 것과 해외 일반 사용자들이 무단 복제 번역하는 이 두 가지 사례로 나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달라지는 측면이에요. 자, 보세요. 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해외 것들을 무단 번역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만화들을 무단 번역하는 네, 그런 수순을 가져요. 반면에 웹툰은 국내 작품들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번역하고 복제해서 유통시키는 데서 문제점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컨텐츠가 웹툰이라는 컨텐츠가 그만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유통되기 시작했다. 웹툰 하면 대한민국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갖게 된 결과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웹툰 시장이나 웹툰의 경쟁력 강화 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상품을 인정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법 유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살펴보죠. 웹툰의 불법 유통 유형과 사례, 국내 일반 사용자들의 무단 복제 크게 두 가지인데 펌질과 캡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다들 해보셨으니까 네, 되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펌질이라는 거는 최초에 공개된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 공유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2000년대 초반에 웹툰이 등장하면서 이제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기성 만화가가 아니라 원래는 소비자였는데 이제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아마추어들이 직접 만화를 그려서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비스 플랫폼이야 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만화 그려서 유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웹 2.0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웹 2.0의 정신은 개방, 공유,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가 있으면 너 혼자 꽁꽁 가지고 있지 마. 개방해. 같이 나눠. 그래서 내가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그걸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커뮤니케이션 하자. 뭐 이런 거. 이게 사실은 해커 집단, 초창기 해커 집단의 이슈이기도 했어요. 같이 나눠. 뭐 이런 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등장했던 이 아마추어 작가들은 나 그냥 진짜 이거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올리는 거야. 응? 나 심심할 때마다 만화 이렇게 그려. 내 만화 보고 좋아요 눌러주고 뭐 댓글 달아주고 이러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만화 작가들, 아마추어 작가들 경우에는 다른 타인이 내 블로그나 내 홈페이지에 와서 만화를 보고 그걸 가지고 퍼가는 거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만화가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나는 점점 더 유명해져. 내가 유명해지니까 방문자 수가 늘어나. 그러면 배너 광고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펌질이 괜찮아 라는 어떤 구조가 이게 쳇바퀴 돌듯이 막 흘러가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적정선을 넘으면 이게 돈이 되네? 그리고 돈이 되니까 심지어 내 거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 홈페이지에다 올렸는데 내 거를 퍼간 다른 사람이 홈페이지 운영을 더 잘해서 그 사람이 아니, 그 배너 광고 수익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나는 못 받고 있는데 나보다 더 방문자가 많아. 창작자는 난데. 그러면 나 말고 이 중간에 걸쳐 있는 이 내 컨텐츠를 퍼간 이 사람이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얘를 펌질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되면서 이 펌질이라는 것이 막 확산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양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처라는 것도 있어요. 캡처라는 건 서비스 파일을 이미지 캡처 도구로 복제해서 공유하는 행위예요. 2012년도부터 이 다음에서 만든 만화 속 세상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단계적으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유료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규 연재분은 무료로 공개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웹툰이 그렇죠. 1, 2화는 무료로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화부터 보려면 유료로 보세요. 뭐 이런 장치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전체가 끝나면 뭐 유료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또 시즌이 전체가 끝나면 무료로 전환한다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뭐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당시에 2012년도, 13년도에 되게 유명했던 웹툰 작가가 누구냐면 강풀이거든요. 이제 강풀 작품들이 다음 만화 속 세상이라는 그 서비스에서 이제 탑으로 올라오면서 작품들이 전체가 유료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무료로 보던 관객들이 만화 독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독자들이 유료 전환에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역시 인식이에요. 만화는 아직까지는 무료로 보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료 전환 모델이 되니까 이제 당황을 하자 이미 봤던 사람들이 뭐냐면 캡처 프로그램으로 복제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느 때하고 되게 비슷한가요? 그죠? 이 파일본하고 되게 비슷한 양상인 거예요. 무료로 이제 그 캡처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해서 그거를 유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너 봤어? 그럼 어떻게? 봤어. 나도 보여주면 안 돼? 파일 좀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았어. 너만 봐. 이러잖아요. 네. 선한 의도로 공유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해외에서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해외에
팔려가요. 뭐 기본적인 원인은 비슷해요. 해외에 아직 번역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보고 싶대. 이래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바로 외국어 식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웹툰을 해외 사용자가 현지어로 번역해서 한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우리 옛날에 일본 드라마 번역했던 거, 일본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못했을 때 사용자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어 실력을 가지고 막 번역한 다음에 공유했던 거하고 비슷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지어로 번역해서 파일을 이제 유통시키는 거죠. 한류 열풍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2011년 웹툰 중에서 옥수역 귀신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이 대단히 중요한 작품, 이 외국어 식자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이 되었었어요. 이 세로 스크롤과 자바스크립트로 이 동적인 화면을 구성했는데, 그리고 다양한 음향들을 삽입해서 색다른 형식의 공포물을 만들었었죠.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다음날 한국에서 오픈되자마자 미국의 한 만화 뉴스 사이트에 번역본이 게재되었어요. 그리고 공유되고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전개됐었죠. 이후에 노블레스, 와라와라 편의점 등도 굉장히 빠르게 이런 식으로 외국어 식자본을 가지고 전파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 옥수동 귀신을 보고 오도록 하죠. 수역 기술 한번 볼게요. 다행히 막차 시간에 늦지 않았다. 여자 한 명이 저기 서 있어요. 늦은 시간이라든지 역사에 상관이 없군. 그나저나 저 여자 참 과간이네. 이래서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해. 아예 춤을 추는구만. 완전 웃기다. 이 웃긴 상황을 혼자만 즐길 수는 없지. 하여간 남자놈들이란 미안하지만 한 장 찍어볼까? 박았다. 피나잖아. 갑자기 뭔 되지도 않는 귀신 이야기야? 에이, 설마 장단 좀 맞춰줘 볼까?
완전 시호들 하는구만. 어디 갔지? 아! 네. 마지막으로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 유통 사이트는 영리 목적의 기업형 불법 복제 및 유통 사이트를 말해요. 다음이나 네이버가 이제 웹툰을 유통하면서 인기가 생기고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자 웹툰 전문 사이트인 레진 코믹스라는 웹툰 전문 사이트가 2013년도에 오픈했어요. 이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웹툰을 유료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들에게 최소의 생활비 조의 어, 그 수익을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료 용도 이외에 원고료 이외에 어떤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분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유료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취향의 웹툰을 게재했었어요. 사실 레진 코믹스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되게 큰 영향력을 만들어뒀던 건 유료 웹툰의 시작의 개막을 알렸다는 거. 하지만 반면 이면에서는 무단 복제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누구? 그렇죠. 밤토끼. 이 밤토끼 운영자는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미국에다가 서버를 마련해 뒀다고 하죠. 그리고 인천 오피스텔에서 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어, 이들은 이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웹툰 사이트에 등록된 웹툰 이미지들을 자신들이 개발한 이미지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복제를 해요. 그리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에 이 컨텐츠들을 업로드 시켜서 등록하는 방식이었고, 뭐 트위터라던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다양한 SNS를 통해서 유료 웹툰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럼 사용자들 입장에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트를 한 번 정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유료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사용자는 늘어나는 게 당연해요. 늘어나고,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성인 사이트 광고 배너 게재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어,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죠. 이 문제는 뭐냐면 밤토끼라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포털 웹툰 사이트들의 방문자 수가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유료 웹툰을 보던 사람들이 무료를 보게 되면서 네, 유료 웹툰 서비스 수익도 크게 줄어든 거죠. 2018년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이 밤토끼를 잡았죠. 네, 잡았어요. 그리고 또 뭐 마루마루인가 뭐 이런 대표적인 사이트도 폐쇄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 내고 보는 걸로. 우리는 사실 창작자이기도 하니까 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
불법 유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콘텐츠일수록 부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불법 유통량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마음이죠? 보지 말라고 하면 자꾸 더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불법 유통을 보고 있더라. 소비 수요가 있지만 대기 시간이 필요한 경우. 되게 중요해요, 이건. 불법 유통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더라. 빨리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적법 사이트의 이용 정책이 소비자의 동의 수준을 넘는 경우.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콘텐츠 산업에 대한 논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우에는 불법 유통 콘텐츠나 사이트를 찾는 사용자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적법한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소비자가 그 이용하려고 했던 그 적법한 사이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의 무언가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요금제를 요구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그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이제 뒤돌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법 유통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적 저하는 생태계의 도덕적인 해이와 소비자의 외면, 그리고 언론의 문제, 정부의 단속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어요. 어, 이 적법한 방식으로 고비용을 투자해서 생산한 콘텐츠가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비용을 투자한 콘텐츠의 생산 또는 비용을 투자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국내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일본 만화를 표절했다는 거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번역했거나 출판했거나 이로 인해서 뭐 불량 만화에 대한 시비 같은 것들은 문화 단절 시기의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저비용으로 생산을 만들어내고 소비하게끔 하는 이 구조에 기반하는 거죠. 기대 수익이 높지 않아요. 그만큼 투입 비용을 조정해서 운영 효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많은 투자를 걸 텐데 문화 콘텐츠 산업은 리스크가 크잖아요. 내가 투자한 돈만큼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런 기준을 가지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비용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얻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저비용의 생산 방식은 이 시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생태계 전반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죠. 이 질적 저하는 생태계의 도덕적인 해이와 소비자의 외면, 그리고 언론의 문제 제기와 정부의 단속이라는 악순환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량하고 불법적인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선량하고 적법적인 시장에 고통받아요. 당연하죠. 생산의 질이 떨어지고 이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게 흘러가지 않으면 정부는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굳이 저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창작 활동을 해야 해? 거기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나가면 좀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불법적인 시장을 우리가 조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웹툰의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웹툰 발전 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앞서서 얘기했던 얘기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 우리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불법 복제를 우리는 왜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었지만 불법인지 알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불러일으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불법 복제물을 소비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불법 복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선 파일 공유라는 건 타인과의 교환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하는 거 아니니까, 소장용으로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라는 일단 단어 자체는.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 불법 복제 유통이라는 것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요.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안 돼.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돼. 이렇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질서 체계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도 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걸 계속하는 걸까?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막 돌아다녀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돌아다니고 있어 라고 하면 우리 누구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게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요인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다거나 훈련이 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옆에 부추기는 친구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강제성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행해져요. 이 자발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자발적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 관계적인 심리 요인과도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환경적인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접근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고, 그거의 핵심적인 이론이 바로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 사회적 교환 이론은 이 호만스라고 하는 사람 연구자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제시된 이론이에요. 개인을 둘러싼 크고 작은 조직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어떤 기초를 제공한다라는 데서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상을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고 해요. 이때 보상이라는 건 행위자들 간에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꼭 금전적인 거나 어떤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 거죠. 어떤 뭐죠? 사회적인 유대감을 보상으로 얻을 수도 있고, 칭찬 같은 걸 보상으로 얻을 수도 있고, 너 정말 훌륭해, 잘해, 자긍심 같은 거, 혹은 내가 뭘 해줬더니 너무 기쁘던데, 이런 것들도 사실 사회적인 정서적인 보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점도 되게 중요한데, 이 보상이라는 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제공되기도 해요. 때문에 제공한 가치와는 동등한 가치로 이렇게 이퀄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경제적인 교환과 달리 명확한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등가적인 교환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교환은 경제적인 교환과 달리 특정화되지 않은 의무를 수반하는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려면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상호 호혜성을 갖는다고 해요. 이 상호 호혜성이라는 건, 호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떤 노력이나 봉사라던가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고 나에게, 당장 돌아올 수도 있고 물론, 언제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이 주고받음의 관계를 호혜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 사회적인 교환이라는 것은 이 상호 호혜성이라는 특징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교환자들 간에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상호 호혜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어요. 왜냐면 좀 속된 말로 하면 내가 뭘 해줬는데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줬는데 그거 언젠가 재아가 다시 나한테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돌려받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야겠어.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호혜성이 깨져버려. 쟤는 나한테 나만 열심히 그 친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돌려주지 않아. 그게 등가는 아니에요. 꼭 내가 준 만큼 무언가를 얻겠다는 의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돌려주지 않아 라고 하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호혜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교환 관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정리하면 이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불법 복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걸 정리하면 결국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이 공유라는 문화를 갖게 되는 거는 대단히 친사회적이고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되고 있더라. 결국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나도 그 영화 좀 보여줘. 같이 듣자 음악 좀 이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음, 혹은 상호 호혜성을 혹은 정서적인 유대 혹은 이타심,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불법 복제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묵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관점에서 불법 복제가 행해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런 어떤 요구들을 냉정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축에서 해봅니다. 지금까지 불법 복제는 해로운가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그 일반 상품하고는 다르게 엔터테인먼트 상품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유통되는지 먼저 살펴봤죠. 가격의 다른 차이를 가지고 세분화된 소비자들에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순차적인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순차적인 유통 구조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기간과 그리고 순서, 매체 간의 순서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이 유통 구조가 새로운 채널들이 등장하면서 혼란스럽게 되었는데요. 그 혼란의 핵심에 불법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새로운 유통 구조가 생겨났다라는 거 우리 이 수업의 포문으로 열었고요. 그렇다면 이 불법 복제는 왜 하는 것일까? 불법 복제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불법 복제의 목적과 유형은 어떻게 있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불법 만화 그리고 웹툰의 불법 유통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들을 했어요. 불법 만화 유통의 역사도 살펴봤고 또 유통의 유형과 여러 가지 사례들 우리 꼼꼼하게 살펴봤죠. 또 특히나 이제 웹툰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최근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 해외의 문화, 만화나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웹툰들이 해외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 창작자들이나 유통사들,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움직이는 이 흐름에 굉장히 큰 해를 끼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그 불법 유통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만화나 웹툰 시장을 사례로 들어서 함께 살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불법 복제라는 걸 우리가 왜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공부할 때 어떤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밝혀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크게 보면 불법 복제라는 게 이제 기업이나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친구가 흥미로워하는 어떤 컨텐츠를 같이 공유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호혜성의 마음으로, 음, 네, 상호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으로 또 유통시키는 그런 큰 축,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느 것도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느 것, 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되게 무거운, 막중한 책임이 있고, 개인적인 호혜성의 바탕으로 해서 불법 유통을 시키는 것은 그래도 봐줄만 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법이라는 이름 하에 문제시 되고 있는 시장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불법 복제가 과연 정말 정품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사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불법 복제가 많아지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정품 매출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들은 이 매출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실제적인 피해 사례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주로 음반 산업과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에 해로울까? 라는 축이 있다면, 질문의 축이 있다면 또 한 축은 소비자에게도 해로울까? 라는 축도 있을 거예요. 소비자에게 해롭다라는 건 아무래도 어떤 컨텐츠의 품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해로울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장 자체가 작아지고 위축되면 결국은 소비자가 컨텐츠를 향유하게 되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해로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물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해로운가에 대한 답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다음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런 불법 복제물을 없앨 수 있는가, 근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만약에 없앨 수 없다면 불법 복제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 함께 찾아가는 시간으로 다음은 꾸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 5주차 수업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도 또 더 건강하게 잘 무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수업 미루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번 수업에서도 질의응답 하실 것들이 있다면 어디? 그렇죠. 사이버 게시판,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